네,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코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8% 안팎까지 급락했었고요. 10% 이상 떨어진 알트코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4,94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어제까지 5천만 원대 초반의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네. 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밤새 동안 그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건 우크라 위기가 고조되면서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2% 넘게 급락하는 등등 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증시 기술주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상황 먼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 버는 게임 열풍.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발행했던 가상화폐들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위메이드 사태 이후에 지금 게임사들이 발행한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인 위믹스 가격이 6,8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27,000원대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7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미르포라는 그 게임 속에서 재화로 쓰이는 흑철을 위믹스로 전환하면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돈 버는 코인으로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계열의 암호화폐인 보라라는 종목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현재 가격이 1,200원대입니다. 이 작년 11월에 1,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0% 넘게 빠진 겁니다. 이번 달 초에 리브랜딩을 발표해서 호재가 예상이 됐는데 네.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꺼내면서 오히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위메이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업체예요. 그 위믹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플랫폼을 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기대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먹튀 논란이 일게 된 건가요? 네, 그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매각해서 다른 게임 회사의 M&A 자금으로 사용했던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별도의 공시 없이 코인을 팔아치웠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추가 매도를 했고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최근에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위믹스 소각, 그러니까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서고 있고요. 네. 회사에서도 코인 추가 매각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이 무엇보다 올 상반기에 넷마블과 컴투스, 네오위즈 같은 여러 대형 게임사들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게임 회사 코인에 대한 반응이 예전처럼 좋지가 않아서 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게임사가 만드는 가상화폐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보통 블록체인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데요. 네. 정작 코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신을 쌓은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 만들어야 코인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도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위메이드 논란이 보라를 비롯해서 동종업계 다른 코인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꽤 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NFT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거래소에서 뭐 매매만 하는 분들은 개인 지갑 필요가 없는데 이 개인 지갑 활용해서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걸 규제하는 거는 지나친 규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2위, 3위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서 최근 개인 지갑과 관련한 규제를 새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 네. 빗썸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인 지갑으로의 코인 출금을 완전히 막았고요. 코인원도 음.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인증해야만 출금이 가능한 개인 지갑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코빅도 신한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조만간 비슷할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대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메타마스크라는 개인 지갑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실명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은행마다 이 기준들이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농협과 신한은행이 개인 지갑에 규제를 도입하도록 한 건 자금 세탁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네.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을 때는요,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의 해외 지점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K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이런 개인 지갑 규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은행이 아직 해외 영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업계에서는 업비트 독점만 키울 수 있다는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당국이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 것도 없어서 은행이나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규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발행된 120여 개 상장,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주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동국대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작년에 7월 말을 기준으로 4대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35%에 해당하는 120여 개가 김치코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일부 김치코인의 거래량이 과도하게 많은 점이 부당 거래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보통 하루 거래량이 시가총액의 3에서 4%, 또 이더리움은 5에서 6% 정도에 불과한데요. 김치코인 중에는 하루 거래량이 시가총액 이상으로 넘어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불공정 거래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코인일수록 부당 거래 의심이 짙다. 이런 진단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 논문을 보면 주요 토종 코인들 중에서 거래의 90% 이상이 단일 거래소에서 이뤄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비싼 곳에서 사와서 싼 곳에 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맞춰가게 되는데요. 이 한 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하면 이해 관계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아서 시세를 조정하는 자전 거래랄지 네. 이런 불공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거래소에 의존하는 김치코인일수록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그 의심을 받고 있는 특정 거래소들, 이런 분석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던데요. 네, 업체들은 당연히 불공정 거래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증시와 달리 24시간 돌아가고 상한가나 하한가도 없고 단타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총 대비 거래량만으로 불공정 거래를 의심하는 건 너무 자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태생은 김치코인이었지만 이후에는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나올 때가 있는데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토종 코인에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이런 항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투자다 손실로 끝나는 김치코인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많이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2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요.
네, 바이낸스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을 투자해서요, 포브스의 2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또 이사회 9석 중에 2석을 차지해서 경영에도 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포브스는 1917년에 창간해서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유명한 잡지고요. 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M&A가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기업에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업종 기업들이 그 증시에 상장을 하거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보내고 또 슈퍼볼에도 후원을 한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유령 매체 경영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그러니까요. 비슷한 업계 종사자로서 조금 느낌이 생소했습니다. 네네. 이 바이낸스 CEO는 창펑자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재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콘텐츠가 웹 3.0 발전의 아주 핵심 영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를 인수하게 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